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우경아 작가의 오늘은 쉬기로 했다입니다. 혹시 더 이상은 진짜 못하겠다 이런 경고등이 깜빡이는데도 애써 무시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처럼 쉬면서도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린 적 있으신가요?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책에서 번아웃 직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핵심 메시지 그리고 당장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처방전들을 명쾌하게 뽑아드리는 겁니다. 네, 이 책이 정면으로 겨냥하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쉼을 실패나 나태함 이런 거랑 똑같이 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사실 저자 본인이 직장 생활 10년 차에 번아웃이 엄청 심하게 왔거든요. 직접 겪은 경험이군요. 네, 우울증까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처방이 딱 한마디였대요. 좀 쉬세요. 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처방이네요. 그렇죠. 그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쉬는 건 도망이 아니구나. 나를 지키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뭐랄까 아주 친절하고 상세한 지도 같은 겁니다. 그 지도가 꼭 필요했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지도를 함께 펼쳐보죠. 이 책은 회복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요. 인정하기, 멈추기, 회복하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우선 모든 변화의 첫 단추인 인정하기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 정말 피곤해. 이 3글자, 입 밖어 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책은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이 인정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쳤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방전돼 버리는 거죠. 책에 나오는 34살 마케팅 팀장 수진 씨 사례가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수진 씨. 회사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되게 유능한 팀장이었는데 예. 실상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차 안에서 10분씩 울어야만 겨우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10분씩이나요? 네, 팀장이 힘들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일 거야. 이런 강박이 자기를 꽉 쥐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된 게 바로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당신 지난 8년 동안 피곤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쯤은 피곤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와, 이 말이 마치 그래, 너 이제 쉬어도 돼 라는 공식적인 허락처럼 들렸다고 해요. 허락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스스로한테는 단 한 번도 안 내줬던 허락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된 거군요. 그런데 수진 씨처럼 조직 안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조직의 보호도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떤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걸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민준 씨 사례가 바로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은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그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주말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에 매달렸어요. 어머요, 12시간이요? 네, 결국 눈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차릴 정도였죠. 그 번아웃 밑바닥에는 나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나를 더 채찍질해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를 멈춰 세운 건 동료의 가벼운 농담 한마디였어요. 너는 무슨 기계냐? 와, 그 한마디. 네,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내가 정말 기계처럼 나 자신을 소모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잖아요. 민준 씨가 쉬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작업 퀄리티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쉬면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쉬지 못하는 바로 그 행동이 오히려 내 가치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불안에 잠재우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불안의 근원인 낮은 퀄리티를 만들고 있었던 셈이죠. 쉼이 비용이나 낭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예요. 자, 이렇게 내 상태를 인정했다면 이제 훨씬 더 큰 산이 기다립니다. 어떤 거죠? 바로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죠. 맞아요. 피곤한 걸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막상 쉬려고 침대에 누우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만 이렇게 누워 있어도 되나? 이런 죄책감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아마 어릴 때부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남들 쉴 때 더 달려라. 이런 말을 너무 당연하게 듣고 자라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저자는 쉬는 건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라고 선언합니다. 권리요? 네,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휴식이랑 훈련을 같이 하는 운동선수처럼 우리도 다음 스텝을 위해 재충전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초등교사 미경 씨 사례를 보면 이분은 방학 때 쉬는 걸 주변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못 쉬었어요. 아, 선생님들도 그런 눈치를 보는군요. 그럼요. 결국 그 에너지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닥나 버렸죠. 그녀가 죄책감을 내려놓고 진짜 쉼을 누리고 나서야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요. 잘 쉬는 게 내 일을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인정하기 파트의 마지막 핵심 열쇠는 완벽주의 내려놓기인 것 같습니다. 100점짜리 결과물 하나를 위해 내 모든 걸 태우기보다 80점짜리 2개를 만드는 게 더 현명하다는 깨달음. 맞습니다. 저자도 과거에 선배한테 들었던 조언을 이야기해요. 80점을 만드는데 에너지 50을 쓰고 나머지 50은 네 자신과 다른 중요한 일에 써라. 이 말을 듣고 자유로워졌다고 하거든요. 사실 80점과 100점의 차이는 대부분의 경우 나 자신만 아는 미세한 디테일일 때가 많죠. 그렇죠. 영어 강사 은지 씨 경험이 아주 재미있어요. 중요한 수업 직전에 프로젝터가 고장나서 완벽하게 준비한 PPT를 하나도 못 쓰게 된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순전히 말로만 수업을 이끌어갔는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집중하고 질문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요? 네. 때로는 나의 그 완벽한 20%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내 문제를 인정하고 죄책감과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마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떤 벽 말씀이시죠? 마음은 알겠는데 당장 내일부터 쏟아지는 일과 부탁들을 대체 어떻게 멈추라는 건지 너무 막막하거든요. 이 책은 이 어려운 멈춤을 어떻게 시작하라고 조언하나요? 그 막막함에 대한 첫 번째 처병전으로 하루 동안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내려놓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어깨에 이고 지고 달리고 있다는 거죠. 일, 책임감,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이요. 일단 하루만이라도 그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면 정말 내가 계속 지고 가야 할 중요한 짐이랑 그렇지 않은 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분류가 되는군요. 네. 대형 로펌의 변호사 준영 씨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은 파트너 변호사가 되려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 딸의 유치원 발표의 날짜조차 잊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순간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는 현타가 온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는 그날 하루 모든 걸 내려놓고 딸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깨닫죠. 자신이 지고 있던 과도한 일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그 자리에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훨씬 더 소중한 걸 채울 공간이 생겼다는 걸요. 이처럼 의식적인 멈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일과 책임감이라는 내 안의 짐을 내려놓는 것과 함께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짐을 막아내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거절이요. 거절. 정말 어렵죠. 네, 거절하면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결국 내 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 책은 건강한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병원에서 착한 수아로 불리던 간호사 수아 씨가 있었어요. 동료들의 당직 변경 부탁을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휴일 계획은 늘 엉망진창이 됐고요. 그녀가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미안, 그날은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요. 와,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나요?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좀 어색했지만 수아 씨의 거절을 계기로 팀 내에서 불공평했던 당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대요. 그리고 결국 모두에게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시스템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와,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 전체를 바꾼 거네요. 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거절이 개인을 지키는 걸 넘어서 조직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든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죠. 좋아요. 과도한 짐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그럼 비로소 텅 빈 공간과 시간이 생기잖아요. 이 텅 빈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채워나가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회복하기 단계에서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하는 방법이 의외로 아주 소박해요.
바로 일상 속 작은 기쁨 찾기입니다. 작은 기쁨이요? 네. 우리는 흔히 언젠가 큰 행복이 올 거야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다가 현재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 놓쳐버리곤 하거든요. 감정 노동이 극심한 콜센터 상담원 소영 씨는 어느 날 자신이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 그때부터 그녀는 오늘 아침에 먹은 따뜻한 샌드위치, 퇴근길에 본 예쁜 노을처럼 아주 사소한 기쁨들을 매일 노트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행복을 밖에서 찾거나 미래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일상 속에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훈련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작은 기쁨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여서 무너졌던 그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준 거죠. 행복은 인생 역전 같은 한 방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퀄트 이불 같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회복법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기였습니다. 사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같은 신호들을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 몸이 파업을 선언하고 강제로 우리를 멈춰 세우게 되는 거고요.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핵에서 현우 씨는 마감 시즌마다 하루 12시간씩 앉아서 일하면서 등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 저도 좀 그런데. 결국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작은 규칙이 1시간에 한 번 5분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그의 행동을 보고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팀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행동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멈추고 회복하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분히 채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다시 시작하기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예전처럼 다시 전력 질주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릴 텐데 이 책은 다시 시작을 어떻게 다르게 정의하고 있나요? 핵심은 속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전처럼 토끼처럼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걷기를 제안하죠.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교훈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모두가 토끼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야 이기는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책에 3개월 만에 20kg을 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건강을 망치고 요요를 겪은 회원 씨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녀는 목표를 수정해서 한 달에 2kg씩 10개월에 걸쳐 감량했을 때 비로소 건강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어요. 아, 지속 가능한 속도를 찾은 거군요. 네, 인생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순간적인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속도를 찾는 겁니다. 그 지속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인 것 같아요. 번아웃에서 막 회복하겠다고 결심하고 새벽 5시 이상, 1시간 운동, 명상 30분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10중 8구 3일 만에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역시 난 안 돼라면서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책에서는 매일 1%의 개선이란 개념을 강조합니다. 우울증으로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힘들었던 지호 씨 이야기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줘요.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기. 딱 거기까지. 아, 그리고 그걸 해낸 자신을 칭찬해줬죠.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동력이 돼서 다음 날은 일어나서 씻기. 그 다음 날은 잠깐 산책하기로 아주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성공의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계속 나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책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결국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랑 나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35살에 대학에 입학한 늦깎이 대학생 은혜 씨 이야기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분 이야기 정말 좋죠. 은혜 씨는 주변 친구들이 이미 대리, 과장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나는 너무 늦었다는 불안감이랑 조급함에 시달렸어요. 그때 한 교수님이 그녀에게 해준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은혜 씨는 늦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할 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시작할 용기를 낸 사람이죠.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는 늦은 게 아니라 용감한 거였구나 라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겁니다. 인생은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경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꽃이 피는 계절과 시간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시간대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의 속도에 맞춰 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나의 속도를 찾아 나의 결승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은 쉬기로 했다라는 책을 통해 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나눠봤습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책의 핵심은 쉼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좋은 요약이네요. 무언가를 더 배워서 더 노력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완벽주의와 과도한 책임감,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속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쉬는 행위를 용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쳤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 부당한 부탁을 거절할 용기, 그리고 세상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속도로 걸어갈 용기. 이 책은 그 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쉴 자격이 충분하고 또 반드시 쉬어야는 합니다. 그래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책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는 당신 회복의 첫 페이지다. 오늘 저희와의 이 대화가 당신의 회복을 위한 첫 페이지를 여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주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쉼을 지켜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을 지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당신 개인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회사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번아웃을 조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책 속에서 회계사 현우 씨가 1시간에 5분 스트레칭이라는 아주 작은 규칙으로 팀 전체의 문화를 바꿨던 것처럼 어쩌면 나 하나의 용기 있는 쉼이 내 주변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씨앗이 될 수는 없을까요?